나는 괜찮다. 저 놈만 사람 되면 됐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법이지요. 가진 게 많아지면 사람 마음도 변하는 법입니다. 조선 숙종 영간 함경도 설악고개 아래 솔매마을에 손맛 하나로 집안을 일으킨 과부 옥단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고생한 그녀였지요. 하지만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비 내리는 밤 보퉁이 하나 들고 문간을 나서던 그 순간이 과연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맛집 호호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 항상 가득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 조선 숙종 영간 함경도 설악고개 아래 솔매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깊은 산골이었지요. 하얀 눈 사이로 소나무 가지만 까맣게 드러나고 사람 사는 걸 알려주는 건 오직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뿐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남들은 초가집에 살 때 유일하게 기와를 얹은 집이었지요. 그 집에는 옥단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옥단의 굴뚝에서 제일 먼저 연기가 올라왔어요.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는 소리, 타닥타닥 불이 살아나면서 솥 안에서 보글보글 국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기름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지면 사람들은 말했지요. 에구, 옥단 어머니 또 국을 끓이는구먼. 오늘도 장터가 덜 서럽겠다. 장날이 되면 옥단은 커다란 보자기에 들기름밥과 된장국 단지를 싸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짐이었지만 옥단의 걸음은 묵직하고 단단했어요. 장터에 자리를 펴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허기진 나그네는 들기름밥 한 술에 얼굴이 펴졌고 몸살난 장돌뱅이는 뜨끈한 된장국 한 그릇에 땀을 뻘뻘 흘리며 웃었지요. 속이 더부룩한 아낙네들은 옥단이 묻힌 약초를 한 젓가락 집어먹고는 시원하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손맛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겨울을 넘겼겠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약초꾼 촌의 할미가 옥단에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어요. 해진 솜저고리에 약초 꾸러미를 등에 진 촌의 할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맛, 내 아비 손맛이구나. 사람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는 맛까지 살리는 국이야. 옥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국자를 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숨긴 듯 은근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단의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굳은 살이 줄줄이 박혀 있었고 그 손은 여전히 묵묵히 국자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서리가 내려앉던 그 겨울, 솔매마을 사람들은 옥단의 손맛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옥단에게는 하진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세상의 어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옥단도 그랬지요. 남편이 세상을 뜬 건 하진이 겨우 5살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옥단의 삶은 오직 하나, 하진을 사람 만드는 일뿐이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이는 새벽이면 옥단은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하진이 잠든 방을 돌아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하진아, 자거라. 내 잠을 깨우면 안 되지. 나무 문을 열 때도 손으로 문짝을 꼭 잡아 삐걱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을 때도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어요. 찬바람이 손등을 핥히고 지나가면 갈라진 피딱지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옥단은 그냥 입김을 호호 불며 다시 장작을 집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옥단은 하진 도시락을 먼저 챙겼어요. 보리밥 위에 달걀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리고 장독대에서 퍼온 된장을 한 숟갈 얹었습니다. 자기 그릇에는 달걀을 올리지 않았지요.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하진아, 내 밥이 먼저다. 옥단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단의 살림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국을 팔아번 돈은 고작 끼니를 잇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옥단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하진을 서당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글을 배워야 해. 나처럼 살면 안 돼. 옥단은 자기 옷을 기워 입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저고리 소매가 해져도 꿰매고 치마 자락이 떨어져도 덧대어 입었어요. 하진 도포만큼은 늘 깨끗하게 빨아 입혔지요. 옥단의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혔지만 하진의 옷은 언제나 반듯했습니다. 2년이 흐른 뒤 옥단은 드디어 하진을 마을 윤훈장 서당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진에게 첫 붓을 쥐어줄 때 옥단의 손이 떨렸어요. 그 붓을 사기 위해 옥단은 어머니께 물려받은 은비녀를 팔았거든요. 하진아, 이 붓으로 바른 글을 쓰거라.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꼭 쥐었습니다. 어리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고닫지요.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하진은 글을 배우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윤훈장은 하진의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 글씨도 곱고 마음도 곱구먼. 어머시 복을 쌓았소. 그 말을 전해 들은 옥단은 장독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여보, 우리 하진이가 잘 크고 있소. 당신도 보고 있지요. 서당 툇마루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옥단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하진의 목소리를 찾아내곤 했지요. 천자문을 읽는 하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진은 어딘가 마음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서당에서 다른 아이가 훈장님께 꾸중을 들으면 함께 고개를 숙였고 친구가 넘어져 다치면 자기 일처럼 걱정했지요. 옥단은 그런 하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착한 건 좋지만 너무 물러서도 안 되는데. 밤이면 옥단은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지요. 나는 괜찮다. 저놈만 사람 되면 됐다. 옥단의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하진의 얼굴은 날로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옥단에게는 세상 어떤 보람보다 큰 기쁨이었지요. 하진이 16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하인이 허둥지둥 솔매마을로 올라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옥단의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옥단 어멈, 어서 관아로 가셔야 하오. 사또댁 마님께서 위독하시다오. 옥단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사또 부인이 병이 깊어 음식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기를 찾을 줄은 몰랐거든요. 관아로 가는 길에 하인이 말했습니다. 어멈의 손맛이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이 사또 귀에까지 들어갔소. 부디 마님을 살려주시오. 옥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들기름 대신 몸을 덮이는 들깨를 꺼내고 장독대 뒤편에 말려둔 약초들을 꺼냈습니다. 당귀, 청궁, 감초를 조금씩 넣고 정성껏 죽을 끓였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 부인은 누워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어요. 옥단은 따뜻한 죽을 한 숟갈 떠서 부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님, 천천히 드셔보세요. 속부터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처음엔 한 숟갈도 넘기기 힘들어했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부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고 열흘째엔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지요. 사또는 옥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어멈 덕이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옥단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님께서 살아나신 게 제게는 큰 기쁨이옵니다.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 인부들이 솔매마을 기와집으로 올라왔어요. 지붕에 올라가 새 기와를 얹고 마당에는 자갈을 깔았습니다. 삐걱거리던 부엌문은 튼튼한 새 나무문으로 바뀌었고 담장도 새로 쌓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구경했습니다. 에구, 사람 살리더니 집도 같이 살았구먼. 옥단 어멈, 이참에 사는 꼴 좀 펴지겠네. 장터에서도 옥단의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사또댁 마님을 살린 손맛이라니 사람들은 옥단의 국을 먹으려고 더 일찍 장터에 나왔어요. 하루 종일 솥이 비지 않았고 옥단의 주머니에는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진도 이제 훤칠한 총각이 되어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는 일을 돕게 되었어요. 윤훈장은 하진을 칭찬했지요. 이 아이는 글도 잘 쓰고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씨도 고와. 장가만 가면 훌륭한 선비가 되겠구먼. 그날 밤 옥단은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어요. 새로 얹은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마당에 깔린 자갈은 고르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옥단은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하진아, 이제 너도 장가를 가야지. 내가 조금은 쉬어도 되겠구나.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편히 늙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사는 일이 늘 그렇듯이 이 평온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행복이 차오를 때 불행도 함께 문을 두드리는 법이니까요. 그해 가을, 이웃 고을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중매를 선 사람은 장터에서 옥단과 오래 알고 지낸 보부상이었어요. 그가 옥단에게 말했지요. 유란이라고 20살 처녀인데 얼굴도 곱고 글도 조그마오. 집안이 예전엔 양반이었는데 몰락해서 지금은 넉넉지 못하지만 성품이 얌전하다 하더이다. 옥단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진도 이제 20이 넘었으니 장가를 보내야 할 나이였거든요. 며칠 뒤 유란의 어미가 찾아왔어요. 옷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었고 말씨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안이 기울어 딸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만 손맛 하나는 제법이옵니다. 부디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옥단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진도 유란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유란은 단정한 얼굴에 얌전한 눈매를 가진 처녀였습니다. 턱선은 조금 단단했고 입술은 얇았지만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인상이었어요. 혼담이 오가고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에구, 옥단 어멈도 이제 좀 쉬겠네. 며느리 하나 잘 들이면 늙음하게 편해지는 거지 뭐. 그러게 말이야.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 좀 펴지시겠어. 혼례 날이 왔습니다. 기와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장독대 옆에는 혼례상이 차려졌어요. 붉은 보자기 위로 대추와 밤이 담긴 그릇들이 놓였고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란이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대문을 들어섰어요. 연지곤지를 곱게 바른 얼굴은 수줍게 붉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대청마루에서 옥단이 자리에 앉자 유란이 앞으로 나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정성스럽게 절을 하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저를 며느리로 들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겠나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단은 가슴이 뭉클해져서 유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잘 살자꾸나. 내가 내 어미가 되마. 유란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얼굴로 바라보았지요. 윤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절을 마치고 유란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방 안을 둘러보며 기와집 구석구석을 훑는 눈길이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장독대, 곡간, 대청마루의 가구들까지 하나하나 살피는 것 같았지요. 그러다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수줍은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요. 하지만 대청 구석에 앉아있던 초매 할미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약초를 캐며 평생 사람을 봐온 할미의 눈을 속일 순 없었어요. 초매 할미는 작게 혀를 찼지요. 저의 웃음 아래 칼을 숨겼구먼.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초매 할미는 옥단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옥단아, 며느리 잘 살피거라. 사람이란 게 얼굴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옥단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착한 애예요. 울면서 절하는 걸 보니 마음이 곱던데요. 초매 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을 쉬며 돌아섰지요. 그날 밤 유라는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하고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장롱을 열어보고 이불을 만져보고 벽에 걸린 옷을 살폈어요. 얇은 입술 사이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다시 올라갈 거야. 혼인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유라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새벽이면 옥단보다 먼저 일어나 새수물을 떠다 놓았고 밥상은 늘 정갈하게 차려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이라도 하면 달려와 등을 쓸어주었고 밤에는 이불을 잘 덮었는지 살피러 왔지요. 옥단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다니 복을 받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침 유란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살림을 맡을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옥단은 가슴이 뭉클해서 유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가 있으니 든든하다. 그날 옥단은 곡간 열쇠를 유란에게 넘겼습니다. 장부도 장독대 항아리 관리도 모두 며느리 손에 맡겼지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유라는 장터에 나갈 때 장독대를 열어 된장을 퍼내면서 좋은 된장 대신 묵은 된장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약초도 싱싱한 것 대신 시들한 것을 골라주었습니다. 곡간에서는 쌀을 조금씩 빼돌려 친정에 보냈지요. 옥단은 그걸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대로 받아서 장터에 갔으니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장터 손님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멈, 오늘 국은 좀 싱거운데요. 예전에는 한 숟갈만 떠도 속이 다 풀렸는데 오늘은 뭔가 덜한 것 같아요. 옥단은 당황했어요. 집에 돌아와 솥을 다시 들여다보고 맛을 봤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재료로 똑같이 끓였는데 말이에요. 장터에서 돌아온 옥단 뒤로 유란이 따라오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입꼬리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요즘 어머님이 나이도 드시고 기력이 떨어지셔서요. 손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겠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법이지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 같지만 속은 남을 깎아내리는 칼이 되기도 하니까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나이가 드시니 손맛도 예전 같지 않나 보네. 옥단이 늙으니 어쩔 수 없지 뭐. 그 말을 들은 옥단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랑이던 손맛이 늙어서 떨어진 건가 자책이 밀려왔어요.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옥단은 혼자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조용히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지요. 정녕 내 손맛도 나이 먹고 같이 늙은 게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국자를 집어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분명 뭔가 부족했습니다. 예전에 그 깊은 맛이 나지 않았지요. 옥단은 국자를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시각 안방에서는 유란이 남편 하진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 손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지만요. 하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감싸야 할지 아내 말이 맞는 건지 갈팡질팡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유라는 곡간 열쇠를 차고 혼자 곡간에 들어갔어요. 쌀 한 대를 자루에 담아 치마 속에 숨기고는 밤에 몰래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장부를 펼쳐서는 숫자를 고쳐 적었지요. 유란의 얇은 입술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면 돼. 아무도 모르게. 장독대 뚜껑도 살짝 어긋나 있었고 곡식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단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자기 손맛이 늙었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유라는 이제 집안의 주인처럼 굴었어요. 안방을 차지하고 곡간 열쇠를 차고 다니며 장독대까지 모두 자기 것인 양 관리했습니다. 옥단은 어느새 안방에서 밀려나 문간방으로 옮겨 있었지요. 문간방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쌩쌩 들어왔고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써도 한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옥단은 기침을 했습니다. 밤마다 캑캑거리는 기침 소리가 문간방에서 새어나왔지요. 하진은 어머니가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속삭였거든요. 당신 어머님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나도 힘들고 당신도 피곤하잖아요. 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유란이 문간방으로 옥단을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라는 서슴없이 말을 이었지요. 집이 너무 좁아요. 어머님 기침 소리에 밤마다 남편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장사도 점점 안 되고 있어요. 어머님은 나가주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습니다. 옥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은 나이도 드셨고 몸도 불편하시잖아요. 차라리 편히 쉬실 곳을 찾으시는 게 나으시지 않겠어요. 옥단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진아, 하진아. 안방 문 뒤에서 하진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문이 살짝 열릴 듯 하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하진은 끝내 나오지 않았지요. 방 안에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은 작은 보퉁이를 꺼냈어요. 낡은 옷 2벌을 접어넣고 서랍 깊숙이 간직하던 오래된 조리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책이었지요. 보퉁이 끈을 묶는 손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끈이 파고들어 아팠지만 힘을 주어 단단히 묶었어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옥단은 한 걸음 한 걸음 대문 쪽으로 걸었지요. 뒤돌아보았습니다. 기와집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안방 창에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진과 유란이 있는 방이었지요. 옥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볼 수 없었어요. 대문을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빗물 고인 마당을 지나며 철벅철벅 소리를 냈어요. 대문이 저절로 천천히 닫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지요. 그 소리가 마치 인생의 한 장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옥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촌의 할미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던 할미가 작게 중얼거렸지요. 에구, 이 집 복이 저리 걸어나가는구먼. 옥단은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보퉁이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옥단의 인생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도 키워낸 아들도 손맛으로 일군 모든 것도 다 잃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닥이라는 것이 꼭 끝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이니까요. 옥단은 산비탈을 올라갔습니다. 솔매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 나무꾼들도 잘 오지 않는 외진 산자락에 초막 한 칸이 있었어요. 지붕은 삐뚤어져 있고 문은 바람새가 숭숭 났지만 사람이 겨우 한 명 누울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옥단은 그 초막 앞에 섰어요. 비에 젖은 옷을 털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지요. 안에는 낡은 멍석 하나와 깨진 항아리 조각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보퉁이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기와집에서의 삶이 떠올랐어요. 하진이 어렸을 때, 유란이 처음 왔을 때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닦았어요. 이제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낡은 옷 2벌 사이에서 작은 노솥이 나왔어요. 그리고 손때 묻은 조리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옥단은 조리책을 펼쳤습니다. 오래전 아버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속은 먼저 데워야 산다. 찬 속에는 아무리 좋은 약도 못 들어간다. 아버지는 궁중에 음식과 술을 올리던 손만 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몰락한 뒤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딸 하나를 키웠지요. 어린 옥단에게 손맛을 가르치며 늘 말했어요.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산다. 옥단은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보퉁이 구석에서 작은 헝겊 묶음이 나왔어요. 풀어보니 말린 약초 한 줌이었습니다. 촌의 할미가 홀레날 슬며시 건네주었던 것이었지요. 이건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야. 잘 간직해라. 할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옥단은 일어났어요. 초막 뒤편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불씨가 살아나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어요. 노솥에 물을 붓고 약초를 넣었습니다. 조리책에 적힌 대로 천천히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김이었습니다. 옥단은 그 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그래, 나 아직 손만 남았지. 남의 집 구석에 붙어 눈치 보느니 초막 한 칸이라도 내 솥에서 살자. 국물이 끓어올랐습니다. 옥단은 국자로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달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속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 손맛이야. 옥단은 놀라며 다시 한 숟갈을 떴어요. 분명했습니다. 이건 예전의 그 손맛이 아니라 더 깊고 진한 맛이었어요. 고통과 서러움을 겪으며 익어간 맛이었지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 손맛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다시 살 길을 찾자. 그날 밤 초막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가느다란 연기였지만 곱게 하늘로 올라갔지요. 이튿날 아침 옥단이 물을 기르러 나가려는데 초막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초매 할미였습니다. 할머니. 옥단이 놀라 말하자 초매 할미는 희죽 웃었어요. 어젯밤 연기를 보고 찾아왔다. 여기 있을 줄 알았지. 할미는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쌀 한 대와 된장 한 그릇이 들어 있었어요. 조금씩 먹거라. 내 소치 이제야 자기 자리를 찾았구나. 옥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미가 옥단의 어깨를 툭 쳤지요. 기와집에선 내 손맛이 갇혀 있었어. 이제 여기서 제대로 피워봐라.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할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옥단은 초막 문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멀리 솔매마을이 보였습니다. 기와집도 작게 보였지요. 이제 시작이야. 다시 일어서는 거야. 초막 안노솥에서는 여전히 은빛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막 앞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솔매 주막 아주머니였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지요. 어멈 밤만 되면 속이 불덩이 같아서 잠을 못 자겠소. 죽이라도 좀 끓여주시오. 옥단은 주막 아주머니를 앉혔어요. 노솥에 물을 붓고 약초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끓이며 정성을 다했지요. 이튿날부터 주막 아주머니는 매일 초막을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약선죽을 한 그릇씩 먹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주머니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엔 그 넋두리 같던 기침이 뚝 그쳤지요. 이거 사람 살리는 죽이구먼. 주막 아주머니는 장터에 내려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산비탈 초막에 신기한 죽이 있다니까. 내가 먹고 이렇게 나았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장터에서 산 너머 고을까지 옥단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초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병든 아이를 업은 아낙네, 허리 굽은 노인, 기침이 멎지 않는 장돌뱅이까지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옥단은 새벽부터 밤까지 솥을 끓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세를 듣고 그에 맞는 약초를 넣어 정성껏 죽을 끓였지요. 며칠 먹고 나면 사람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기운 없던 아이가 뛰어놀고 기침하던 노인이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어멈 덕에 살았소. 고맙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윤훈장이 초막을 찾아왔어요. 옥단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훈장님, 어찌 이런 곳까지. 윤훈장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웃었어요. 소문을 듣고 왔소. 어멈, 이게 진짜 어멈 자리요. 기와집에선 몰랐는데 이제야 어멈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려. 윤훈장도 수줍게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길로 가마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옥단은 손을 멈추고 바라보았지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한양에서 온 하인이었습니다. 한양 윤대감댁에서 왔소이다. 대감마님께서 어멈의 손맛을 꼭 보고 싶다 하시오. 옥단은 잠시 노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옥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요. 이젠 누군 며느리로도 아니고 그냥 옥단이라 불러도 되겠구먼. 그날부터 한양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옥단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졌어요. 며칠 뒤 옥단은 마을 과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남편 잃고 홀로 사는 사람이었지요. 나 혼자는 힘에 부치니 같이 일하지 않겠소. 번 돈은 나눠 가지고. 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솥을 끓이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함께 일어나 불을 지피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지요. 밤이면 두 사람은 초막 앞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구먼. 과부가 말하자 옥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누구 덕에 사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사는 거지. 우린 이제 기댈 곳 없어도 괜찮소. 촌의 할미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죽 한 그릇을 먹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이제야 솔매에 진짜 별이 생겼구먼. 사람 살리는 별이. 이제 옥단은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와집도 아들도 없었지만 자기 솥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초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이제 가늘지 않았어요. 굵고 힘차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옥단의 인생처럼 말이지요. 그의 가을 장날이었습니다. 옥단이 초막에서 내려와 장터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솔매 기와집 말이오. 며느리가 욕심부리다 빚더미에 올라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지. 그러게 말이야. 치장하느라 돈 쓰느라 정신없더니 결국 그 꼴이 됐어. 옥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장터를 돌고 나서 옥단의 발걸음은 저절로 옛집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가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발이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골목 끝에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아니, 기와집이었던 곳이 보였지요.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반듯하던 담이 이제는 흙덩이만 남아 있었어요. 대문은 반쯤 떨어져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키 큰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옥단은 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발밑에 깔린 풀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예전에 곱게 깔려있던 자갈은 흙 속에 묻혀 보이지도 않았지요. 마당 한켠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얼굴은 홀쭉하게 빠지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유란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빼만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유란은 옥단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옥단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방 안은 싸늘했고 어두웠습니다. 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뼈만 남아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늘었지요. 옥단이 들어서는 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하진이 손을 뻗었어요.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내쫓은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옥단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정갈하게 닦아놓던 마루, 깨끗하게 기워놓던 이불, 환하게 빛나던 창호지. 이제는 모두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어요. 곳간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니 된장 항아리도 비어 있었지요.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지요.
한때는 빛나 보이던 기와집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껍데기만 남는 법입니다. 옥단은 마당으로 나왔어요. 유란이 여전히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좋은 옷을 사입고 비싼 장신구를 하고 남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돈을 마구 썼습니다. 빚을 얻어 쓰다가 갚지 못해 집마저 빼앗겼습니다. 유란의 목소리는 처량했습니다. 옥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분노도 있었습니다. 나를 내쫓고 집을 차지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됐구나 하는 원망도 있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미워만 하기도 어려웠어요. 옥단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문은 해가 기와집 지붕 위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당을 덮었습니다. 이게 욕심의 끝이구나. 옥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편이 서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옥단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유란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옥단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산길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단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어요. 품 안에는 따뜻한 약선죽 한 그릇과 약초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유란이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옥단을 보자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어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다시 오실 줄은. 옥단은 품에서 죽그릇을 꺼내 유란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약초 주머니도 건넸습니다. 이걸로 쌀을 사고 약을 다려라. 하진이 살려면 내가 먼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유란은 그릇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내쫓기만 했습니다. 욕심만 부리고 사람 구실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다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단은 한참을 유란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모습이 더 이상 밉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럽고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유란아. 옥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내쫓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저 문간방에서 눈치만 보고 살았을 것이다. 내 솥에서 내 국도 못 끓이고 남의 눈치만 보며 늙어갔겠지. 유라는 고개를 들어 옥단을 바라보았어요. 옥단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산비탈 초막에서 비로소 나를 찾았다. 내 손맛이 다시 살아났고 내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 그러니 고맙다, 유란아. 내가 나를 내쫓은 그날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구나. 유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단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진이 누워있는 곳이었지요. 하진은 어머니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옥단은 하진의 손을 잠깐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진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제 일어나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옥단은 방을 나왔습니다. 유란이 여전히 마당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거라. 이젠 너도 내 힘으로 살아야지. 옥단은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유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옥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산길을 내려갈 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 치마자락을 살랑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옥단은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내려놨구나.
원망도 미움도 미련도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초막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촌의 할미가 초막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구먼. 할미가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옥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그래, 이제야 내 삶이 너한테 돌아왔구먼. 옥단은 초막 안으로 들어가 노솥 뚜껑을 열었어요. 솥 안에서는 여전히 약선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은빛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이제부터는 내 삶도 내 솥에서 끓여보자. 옥단은 국자를 들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요. 그러나 옥단 어멈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시 솥을 올린 사람은 결국 웃을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화가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한다고 전화위복이라 했지요. 옥단은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맛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지요. 초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곱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따라 옥단의 삶도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